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카리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죽도록 미워하며 자라왔어요. 아니, 어쩌면 그건 미움이라기보다는 세뇌에 가까운 감정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제 뇌리에 깊숙이 자리 잡아버린 오로지 파괴와 증오로 얼룩진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의 선봉에는 늘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한국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어요. 식탁에서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도 마치 기침하듯 한국 욕설을 내뱉곤 했어요. 가끔 아버지가 옆에서 만류하려 하면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쏘아보며 말씀하셨지요.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 물심양면 베풀어 왔건만 그 배은망덕한 민족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대꾸를 잘 못했어요.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국에 대한 무작정적인 증오가 과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어머니의 도끼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집안에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이라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작정이라도 한 듯 한국을 증오하는 책들을 잔뜩 서재에 꽂아 두시고 매일 밤 그 책들을 읽어주셨지요. 한국은 도둑질과 거짓말로 가득 찬 나라라는 식의 자극적인 문장들을 저한테 음독해 주시곤 했어요. 아버지는 차마 그러한 교육 방식을 지지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큰 소리는 못 치고 뒤에서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한심하기도 했고 때론 안쓰럽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도 문제였어요. 교과서는 짧은 몇 줄로 과거 일본이 한국의 문명을 전수했다 정도로만 언급했거든요. 저는 그걸 토대로 한국은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어요. 가끔 텔레비전에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면 어머니는 프라이팬을 부딪히며 채널을 돌렸고 한국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노래 가사가 듣기 전에 꺼버리셨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그저 이상하고 소란스러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한국을 미워해야 내가 더 애국자가 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먼저 중간에 끼어들어 한국을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렇게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니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실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친구들은 마치 저를 피하려는 듯 보였지만 제가 오히려 잘난 척하며 한국을 까내리는 말만 골라댔으니 그럴 만도 했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즈음이 되고 세상이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주변 친구들이 아이돌 노래를 흥얼거리고 쉬는 시간에는 한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주 들려왔어요. 저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면서도 왠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라면 한국은 한없이 뒤떨어진 나라여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결정된 거였어요. 학교 공지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 서울과 부산 일대, 그리고 역사박물관 방문 일정이 포함된 꽤 알찬 코스였어요. 방송실에서 이 사실이 발표되는 순간 교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과 분노의 찬 목소리가 빙빙 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집에 귀가해 수학여행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바로 폭발했어요. 어머니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누가 내렸냐며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어요. 내 딸을 감히 그 위험하고 추잡한 나라로 보내다니 이건 학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는 식으로 거칠게 몰아세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말리려 애썼지만 통할 리가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학교 측에 공식 항해 서한을 보내겠다고 호언장담하셨지만 이미 다수결로 결정된 일정이라 번복될 리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울분을 사귀지 못하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너도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이냐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지만 왠지 거절하기도 싫었어요. 반 친구들은 전부 가겠다고 들떠 있었고 제가 빠지면 마치 제가 또 왕따처럼 혼자 남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아버지가 중재해 주셨지요. 그래도 학교 행사인데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혹시나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걸 발견하면 자유롭게 기록해와도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달래셨어요.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며 가서 한국이 얼마나 거짓말투성이이고 후진적인지 증거를 찍어 오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그 눈빛에 눌려서 네 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안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 가슴에는 묘한 긴장감이 일었어요. 옆자리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검색하며 신나게 웃고 떠들었는데 저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불편했어요.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한국의 안 좋은 모습을 잔뜩 찍어서 어머니께 보여주면 그래도 제가 옳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단체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유심히 살폈어요. 혹시라도 지저분한 길거리나 이상한 장면이 보일까 해서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도로의 질서가 잘 잡혀 있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꽤 깔끔한 거리였고 사람들 옷차림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는 첫날부터 당혹스러웠어요. 분명 어머니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낙후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적어도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도심 풍경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첫날 일정은 간단한 시내 투어와 자유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시장 골목으로 갔는데 거기서 저는 떡볶이나 어묵 같은 음식이 즐비한 노점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라면 여기를 보고 더러운 음식이라고 욕했을 테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어요. 친구들이 떡볶이 하나씩 사 먹으며 서로 영상을 찍고 맛있다며 감탄하는 걸 보니 저도 슬쩍 똑같이 따라 해보고 싶어졌지요. 그래도 이건 내가 증오하는 한국 음식인데 맛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상한 걱정마저 들었어요. 어쨌든 밤이 깊어지고 숙소로 돌아와 첫날을 마무리했어요. 생각보다 별 문제 없는 하루였지만 어머니께는 보고할 만한 낙후된 장면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좀 찜찜했어요. 이러다 어머니가 내 말이 거짓이라며 화를 내실 것 같았거든요. 둘째 날 우리는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선생님들께서 한국의 과거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이번 수학여행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강조하셨지요. 제가 처음엔 시큰둥하게 생각했어요. 설마 대단한 게 있겠어 라면서요. 그런데 박물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전시실에서는 한국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겪은 비극적인 기록을 상세하게 보여주었어요.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하던 시절의 사진, 신문기사, 각종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두 당시 한국인들이 강제노동과 착취를 당했고 한글과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게 금지당했고 심지어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참혹한 증언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모든 설명 문구가 너무 직설적이라 제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과 전혀 달라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거기 전시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이었어요. 굶주림과 두려움에 질린 표정,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적힌 설명들.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함께 관람하던 친구들도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다들 뭔가 불편하고 죄송한 마음을 느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분명 우리나라가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이 조작한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발전시키고 문명화시켰는데 한국이 배은망덕하게 나오는 거라고.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과 기록들은 정말 살아있는 증거 같았어요. 이게 정말 조작일까? 제가 긴장하며 구석구석 돌아다니는데 한국인 단체 관람객들도 곳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전시물을 보고 있었고 간혹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였어요. 제가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는데 저를 보더니 누군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어요. 저를 피하거나 혐오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미안해해야 할 사람이 저라는 생각이 머리를 세차게 때렸어요. 박물관에서 나올 때 저는 멍해져 있었어요.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라니 그토록 구체적으로 보니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수학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께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본 이 진실은 어머니가 매일 밤 제게 읽어주셨던 혐오 서적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이 조선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줬다는 이야기는 여기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어요. 역사박물관에서 나온 친구들 중 몇몇은 함께 모여서 작게 수군댔어요.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진 듯 했어요. 그날 오후엔 경복궁과 다른 전통 명소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머릿속이 복잡해서 스스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원래 동선대로라면 반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경복궁 입구에서 내려 가이드 투어를 받아야 했는데 괜히 혼자서 뒷골목 같은 데를 좀 걷고 싶었어요. 한국의 현실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생각도 다시 들었고요.
어머니에게 보여줄 만한 최소한의 후진적 이미지를 찾아야겠다는 우스운 집착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무작정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친 한 정류장에서 홀로 내려 길을 걸었어요. 서울 시내 교통망은 복잡한 지하철과 버스로 얼기설기 엮여 있더군요. 저는 휴대폰 지도 앱을 켜고 길을 찾아보려 했지만 문제는 배터리였어요. 평소에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사진과 영상을 찍고 박물관에서 정보 검색을 하느라 엄청나게 배터리를 소모했나 봐요. 결국 제 휴대폰은 경고음도 없이 꺼져버렸어요. 화면이 새까매진 걸 보고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길 한복판에 서서 휴대폰도 없는 상태가 되고 보니 난감함이 몇 배로 커졌어요. 표지판은 전부 한국어로만 적혀 있었고 제가 배운 한글은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학교 버스는 어느 지점에서 내리라고 했는지 전부 확인할 방법이 사라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사람들을 쳐다봤지만 솔직히 한국인들이 저를 도와줄까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일본 증오가 갑자기 되살아나더군요. 혹시 제가 길을 물었다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욕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쓸데없는 공포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몇 분 동안 우물쭈물하며 돌아다녔지만 결국 제 발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발바닥이 아파올 즈음 어느 주택가 골목 근처에서 저는 주저앉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늘 말했지요. 한국은 위험하고 뒤떨어진 나라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길을 잃으니 마치 자업자득 같기도 했어요. 차라리 친구들 따라 경복궁에 갔더라면 이 꼴이 되진 않았을 텐데 스스로 동선을 이탈한 게 후회스러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학생 괜찮아요라는 일본어 발음이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게 빛났어요. 저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혹시 이분도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 적대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길을 잃었느냐고, 여기가 낯선 곳이냐고요. 저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어요. 네, 라고요. 저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며 일본 학생인데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굵직한 한숨을 내쉬시더니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을 돌아 들어가니 한 층짜리 허름하지만 깔끔한 주택 앞에 다다랐어요. 할머니가 이곳이 자기 집이라며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겁도 났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집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장판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가족 사진인 듯 했는데 젊었을 때의 할머니 모습도 보였고 아마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 자녀들, 손자들 사진이 온통 걸려 있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어요. 제가 얼떨결에 둘러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주방에서 뭘 끓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쉬고 있어, 금방 국물 좀 끓여줄게. 일본어는 서툴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낯선 한국 할머니 댁에서 따뜻한 국물을 대접받았어요. 맑은 국물에 부드러운 고기와 무가 들어 있었고 입안에 넣는 순간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순간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할머니는 거추장스러운 손짓으로 제게 물으셨어요. 왜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느냐고요? 저는 더듬거리며 사정을 설명했어요. 일본에서 왔고 수학여행 중이지만 제가 멋대로 무리를 빠져나왔고 휴대폰이 꺼져서 연락을 못한다고요. 할머니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입씩 국물을 떠먹는 걸 지켜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자기가 일본에 간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만났다고 덧붙이셨어요.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가 늘 말하던 한국인들의 악랄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인 너무나 정이 가득한 한국 할머니가 제 앞에 계셨으니까요. 국물을 다 마신 뒤 저는 어떻게든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작은 방에서 오래된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오셨어요. 선이 좀 낡았지만 제 휴대폰에 맞는 연결잭 같았어요. 전기를 꽂고 부팅을 시도해보니 다행히 제 폰이 켜졌어요. 시계가 밤 8시를 훌쩍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고 단체 채팅방에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아카리 어디 있니? 설마 길 잃은 거야? 너 혹시 혼자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도망간 건 아니지? 이런 우려 섞인 장난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소에 제가 스스로를 고립시켜왔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제가 걱정됐던 거예요. 할머니는 제게 충전이 어느 정도 되면 연락을 해서 위치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울먹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할머니는 밥이라도 더 먹고 가라고 했지만 이미 8시가 넘었으니 최대한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집 앞까지 저를 배웅해 주시고 택시를 잡아주셨지요. 택시 기사에게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서 혹시 길 잘못 갈까봐 몇 번이고 확인하셨지요. 제 손을 꼭 잡고 일본에서 왔어도 한국에서는 손님이니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걱정스레 부탁하셨어요. 택시가 출발할 때 저는 창밖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작아지는 걸 바라보다가 제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어요. 길 한복판에 내팽개쳐진 저를 걷어준 건 바로 한국인 할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말하던 혐오는커녕 오히려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이 무조건 악랄하고 후진적이라는 믿음은 이 할머니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애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면서 안 그래도 다 같이 수색하러 나가려 했었다고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저를 나무라면서도 그래도 무사히 돌아온 걸 다행이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하루였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곧장 목욕을 하고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어머니에게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대신 메시지를 보냈어요. 늦지 않게 돌아갔냐고 조심하라고. 이상하게도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어머니랑 달리 아버지라도 내 안부를 걱정해주는구나 싶었어요. 그 뒤 남은 수학여행 일정에서 저는 한국의 여러 관광명소를 다니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고 시장에서 파는 군것질에 탐닉하기도 했어요. 가게 직원들은 일본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주방의 위생 상태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했어요. 제 카메라에는 이제 한국을 비하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담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돌아가면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몰아세울지 걱정은 됐지만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광경들은 제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부산으로 이동하는 날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부산 해안가 근처엔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어디를 둘러봐도 각종 상점이 활기차게 돌아갔어요. 한국이 이토록 역동적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생각해보면 역사박물관에서 본 잔혹한 장면들과 지금의 번영된 모습이 겹치면서 이상하리만치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픈 과거를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근면하며 발전된 사회를 만들었을까? 할머니의 모습과도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한국인들은 힘겹고 길었던 과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게 아닐까 짐작이 갔어요. 마지막 날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저는 배낭 가득 낯선 경험들을 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카리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냐고. 예전 같았으면 독설부터 뱉었겠지만 이젠 선뜻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솔직히 많이 놀랐다고 대답했어요.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 웃어주었어요. 아카리가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다면서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알게 됐어요. 제 고집 때문에 그동안 스스로를 괴롭혀왔다는 사실을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는 반드시 어머니와 큰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한국이 착하고 발전한 나라라는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역사를 운운하면 한국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일축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진짜로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준 할머니, 지금도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길바닥에서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자기 집 밥상에 초대해 국물을 떠먹여준 분이 바로 한국인이었으니까요. 역사를 묻어두지 않고 박물관에 제대로 전시하여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동시에 미래를 향해 뛰어가는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혹여 우리가 그 잘못을 성의 있게 사과하지 못했다면 그들 입장에서 분노가 있을 법도 한데 지금의 한국인들은 오히려 일본에서 온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일본 땅으로 향하자 제 마음은 이제 전과 같은 증오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무덤은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번 여행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 한국은 절대적인 악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아마 상상 이상의 분노가 저를 향하겠지요. 그래도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한국 할머니가 보여준 인간다움, 박물관에서 느낀 역사적 진실, 잘 정돈된 도시와 따뜻한 시민의식, 이 모든 건 어머니가 그토록 부인하던 한국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정과 배려를 증명해주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이걸 중으로 덮어버리기 싫어요. 제가 본 한국은 과거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도 서로를 돕고 부지런히 살아가며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였어요. 증오를 잉태하는 대신 어쩌면 그들은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더욱 단단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제가 서울과 부산에서 목격한 풍경들이었어요. 그것이 설령 어머니가 두 눈을 감고 부정하려 할지라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으니 부정당할 일이 없어요. 공항에 내려 대합실을 지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헤어질 때 인사를 나눴어요. 나중에 한국에 다시 여행 가자고, 그때는 나도 좀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가겠다고.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지요. 친구들은 놀랍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모두가 이미 제가 이번 여행으로 완전히 마음을 바꿨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나 봐요. 저 혼자만 헛된 증오심에 사로잡혀 세상을 너무 좁게 살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밖으로 나가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행이라는 듯 제 얼굴을 살피셨고 어머니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제가 들고 있는 카메라와 짐가방을 힐끔거리셨어요. 대충 표정만 봐도 무슨 질문을 하실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끔찍했냐고, 몇 가지 증거를 가져왔느냐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길은 험난하겠구나. 그래도 난 내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하고요. 곧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저는 배낭을 꼭 끌어안았어요. 안에는 제가 촬영한 영상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길에서 도움받은 이야기, 박물관에서 확인한 과거의 만행, 살아 숨쉬는 것처럼 활기찬 한국의 거리와 음식 풍경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비난이 무서워도 여태껏 제가 맹신했던 증오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알았으니 돌이킬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틀림없이 화를 내실 거예요. 일본이 왜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하냐고, 한국은 우리를 싫어하고 배신할 민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 거짓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어요. 증오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한국이 단지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강인하고 따뜻한 사회라는 걸 목격했어요. 그 증거로 길 위에서 저를 구해준 한국 할머니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울고 있을 때 다가와 한마디 원망도 없이 제 휴대폰을 충전해주고 따뜻한 국물을 끓여주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보여준 배려는 제가 일본에서조차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의 사랑이었어요. 이토록 또 사람을 보듬을 수 있구나 생각하니 그분의 마음만으로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느꼈어요. 그 희망을 제가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언성을 높이시고 아버지가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해 당황하신다 해도 저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전달할 거예요. 저는 이제 증오와 거짓된 편견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아카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